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충청권 88%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90%의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지난 주말 대선 경선 후보 8명의 조별 토론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내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립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관세 등의 현안을 논의할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방식으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를 누르고 순회 경선 4곳 중 전반 2연승을 거둔 이 대표는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주 2차례의 TV토론과 호남권,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거쳐 일요일인 오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A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험지인 영남권에서 두 번째로 치러진 순회 경선. 이재명 예비 후보의 절대 강세 분위기에서 나머지 후보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저는 영남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여기 계신 영남 동지들의 마음을, 그 분노를 저 김동연은 알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90%가 넘는 득표율로 더욱 큰 차이로 앞서 나갔고 김경수 후보가 5.93%, 김동연 후보가 3.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56%로 올랐습니다. 당원분들의 이제 절반의 의사가 표명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견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에 대해서 쉽게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회 경선 반환점을 돈 민주당은 이번 주 대선 후보를 가릴 최종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두 차례 후보 토론회를 거쳐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치른 뒤 최종 대선 후보를 선정합니다. 특히 27일에는 경선 비중 5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 후보가 득표율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이 대선에 직행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역대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넘지 못한 누적 득표율 90%를 넘길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두 차례 토론회를 했죠. 어제는 죽음의 조로 꼽히는 B조 토론회가 열렸는데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내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하는데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소식은 민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1차 경선 B조 토론회. 4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탄핵 찬성파였던 한동훈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머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해 내일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반 국민 여론을 100% 반영하는데 2차 경선에선 당심 50%, 일반 국민 50%로 바뀝니다. 모레 2차 미디어 데이를 진행하고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2차 경선에서 지지율 50%를 넘기는 후보가 나오면 본경선 없이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 중도 무당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초당적인 반이재명 빅텐트가 구성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을 둘러싼 대통령 선거 출마설에 처음으로 답을 내놨습니다.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면서 노코멘트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으면서 한 대행을 둘러싼 추측은 더욱 무성해질 전망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 중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대권 출마 여부와 관련해 한 대행이 직접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지금 당장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행은 어제 부활절을 맞아 직접 서울의 한 교회를 찾고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대행이 참석한 예배에는 교인 8천여 명이 자리했으며 예배 도중에는 한 대행을 위한 덕담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부활절을 맞아 발표한 축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한 대행의 출마 여부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즉답을 피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을 모두 따돌리고 범보수 진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46.1%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2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0.6%로 보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고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대행은 범보수 진영 선호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을 모두 따돌렸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한 대행은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시나리오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3.9%로 가장 높았지만 한동훈,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거의 없어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제 경선 룰이 적용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마찬가지로 격차가 거의 없지만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 소속인 김계리 변호사가 사저로 옮긴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당으로 데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석열 아버지라는 뜻의 윤버지라는 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또 다른 탄핵심판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와 환하게 웃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곳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옥 근처 식당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후 사실상 첫 공개 면담입니다.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 등 5명은 지난 17일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4시간 만에 보류됐지만 이후 공개된 이 사진 한 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전 목사는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Respected President
이 광경을 보고 계시겠죠? Are you looking at the sea? 저희들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전 목사는 전당대회 날짜도 잡아놨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데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6.3 대통령 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지지율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not yet,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no comment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긍정도 또 부정도 하지 않는 건 긍정의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한덕수 대행은 큰 변수입니다. 네, 그 한대행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좀 아무래도 불편해들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불편해하는 후보들도 있고 또 경선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반기는 후보들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우선 홍준표 그리고 나경원 후보 생각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 경선은 그거는 덜러리 경선에 불과하고 우리는 국민적 흥미를 자아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가 조금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좀 당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MBN에 직접 출연해서 출마 가능성 자체를 낮게 봤습니다. 거론하는 게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 가능성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대선이 43일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확정이 됩니다. 예. 한대행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보다 월등히 높다면 한대행을 중심으로 단일화 바람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중도 보수에서 확장성이 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까지 가세해서 범보수 반명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보수 쪽에서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본선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부터 이준석 후보까지 또 범보수의 지각 변동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우선 이 김계리 변호사가 올린 그 사진 한 장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예. 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쓴 Be calm and strong. 자, 이 문구는 김 변호사가 아닌 대통령의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인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평소 윤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Be calm,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조용히 예의주시를 하고 또 Be strong, 때가 되면 강해지자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이제 주장하면서 극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도 대통령 선거 이번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이 진영 간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군요. 어제 안철수 예비 후보는요. SNS에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는 분명한 노선을 밝히라고 공격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소위 절연을 하지 못한다면 전광훈 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 이렇게 쏘아붙인 건데요. 예. 그러면서도 전광훈 목사의 출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대선 출마를 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큰 득표는 하시지는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경선이 무르익게 되면 한덕수 대행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또 전광훈 목사의 행보에 따라서 대선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야권 독주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서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오늘의 일정 살펴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전장현은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출근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김영두 재판관을 새로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메가 MGC 커피가 브랜드 론칭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립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기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날씨 만끽하셨나요?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봄 날씨답게 내일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분홍색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벚꽃이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봄이 물씬 온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전주는 27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출근길에는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이른 봄더위는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층 누그러질 예정입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사실상 오늘이 봄꽃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강풍과 함께 최고 8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비바람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큰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당분간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년의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오늘 공개됩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이번에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던 첫 공판과 달리 오늘 있을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촬영 가능 시간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입니다. 다만 재판 자체가 중계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도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1차 공판에 출석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조 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내란 자체를 부인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공판에서도 이를 위해 무려 93분간 직접 발언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당분간 주 1회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통상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일부터 차례로 미국행에 나섭니다. 관세 폭탄을 쏟아내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단판짓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미일 협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등장한 것처럼 이번 협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모레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미국은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와
무역 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가 참석합니다. 각국 재무와 통상 대표가 참석하는 2+2 방식으로 출국일을 고려하면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쯤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협의가 미국 제안으로 이뤄졌고 세부 일정과 의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선협력 확대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등 통상 현안에 주력할 계획인데 방위비 조정 등 안보 현안은 분리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지 저희가 듣고 관계 당국에 이제 전달을 하고. 하지만 앞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을 고려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판해 안보 의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부담이 너무 적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방위비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출범까지 최대한 신중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어제 전국의 의사와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사실상 백기를 들었음에도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숭례문 일대 도로를 가득 메운 의사와 의대생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없던 일로 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아랑곳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5천 명입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결코 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함께 외칩니다. 우리는 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던 의계특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는 물론 의대 교육 시스템마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차관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좌초된 상황에서 단체 행동까지 강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 역시 작지 않습니다. 의대생 복귀율은 여전히 2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내년에 새 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인 게임장들을 찾아가 업주들에게 밥값이나 약값이 없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 주면 행패를 부리는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망치나 도끼 같은 별명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 별명이 적힌 수첩을 확보해 피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성인 게임장 앞. 게임장 업주가 대화를 나누던 70대 남성에게 마지못해 현금을 건넵니다. 다른 날 또 다른 60대 남성이 찾아와 업주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하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앞서 돈을 뜯긴 지 30분 만에 또 다른 남성이 현금을 받아갑니다. 성인 게임장을 노린 남성들은 밥값이나 약값이 없다며 돈을 요구했고 돈을 안 주면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똥물이라고 불러서 똥물들끼리도 서로 공유를 해. 우리가 잘 되고 다 알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 공갈 등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상습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약 6년간 서울 소재 게임장 22곳에서 피해자 29명에게 총 1억 400만 원을 가해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업주들이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단속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망치, 쐐기, 도끼 등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별명이 적힌 장부, 이른바 똥물 수첩을 확보해 계좌이체 내역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한 명을 지명수배한 경찰은 민생 침해 범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경북 산불 당시 많은 주민이 다급하게 대피소로 몸을 피했죠. 그런데 저희 MBN 취재진이 대피소로 지정된 장소를 돌아봤더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인지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부 대피소는 산 바로 옆에 있어서 산불이 번지면 사실상 대피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학교입니다. 지난 3월 산불이 번지자 의성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이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피 장소 바로 옆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쌓여 있고 나무까지 우거져 있어 불씨가 떨어지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주민들은 산 옆에 있는 대피소에 머물다 불이 다가오자 다른 곳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여도 와 있었지요. 이따가 또 다보불이 더 심해져가지고 의성으로 또 가가지고 피해가 그랬다 왔어요. 연에서 막 대피하라고. 대피소로 지정된 안동시의 학교도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피 장소로 지정된 이 경로당도 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경로당 앞에는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지만 이 경로당을 대피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대피소가 산에서 적어도 얼마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m 이내의 건물은 87%가 전소됐고 10에서 20m 이내 건물은 40%가 탔습니다. 대피소로 지정된 10곳의 산림과의 거리를 재보니 평균 16m였는데 안심할 수 없는 위치에 대피소가 지정된 겁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확산 상황에 맞춰 대피소를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리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나무 경우에는 화염의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고 주변이 이제 북서열이나 대류에 의해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대피소를 선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인파가 몰린 대피소에 불이 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러시아의 부활절 휴전 선언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측에 휴전 연장을 제시했지만 크렘린궁 측은 연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휴전 합의를 희망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장에서 부활절 미사를 올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30시간 휴전 선언에 평온을 기대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요 도시에선 공습 경보가 울려댑니다. Насправді то, як бачимо по лінії фронту, нічого в принципі так і не змінилось. Тобто, я думаю, це чистої води брехня, так як було до цього раніш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의 부활절 휴전에도 러시아가 67번 공격해 휴전을 2000회 이상 어겼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국방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를 공격했다는 성명문을 올린 겁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푸틴의 깜짝 휴전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의식한 위장 전술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휴전과 종전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며 종전 중재에서 손을 뗄 수 있다며 경고하자 하루 만에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휴전 연장을 제안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민간 시설에 대한 공습을 30일간 멈추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휴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휴전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에선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50만 명 이상이 시위에 나선 지 2주 만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백악관 앞에 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뉴욕에서도 수천 명이 왕은 없다는 표지판을 들고 행진했고 시카고에서는 트럼프를 풍자한 대형 모형도 등장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his corrupt government, which is taken away all our democracy and 독립전쟁 발발 250주년 기념일에 미국 50개 주 700여 곳에서 트럼프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50개 시위를 일한 의미의 50501 운동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2주 전에도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과 관세 리스크 등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m here to call for the removal of Trump and this fascist regime. He's defying the courts. 이런 가운데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미국 대통령 3명도 잇따라 트럼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외신들은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부활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335 교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슴푸레한 새벽 교회 앞으로 모인 주민들. 사제는 사람들이 가져온 부활절 바구니와 케이크에 성수를 뿌리며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부활절을 맞이한 주민들이 새벽 기도에 나선 건데요. 마을 사람들은 평화를 기원했지만 전장의 포탄 소리는 부활절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을 정도로 벨기에인들의 맥주 사랑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는데요. 부활절을 맞아 조금 색다른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벨기에로 가볼까요? 사람들이 신호에 맞춰 넓은 들판을 뛰어갑니다. 장작 더미도 살펴보고 담벼락 밑에 좁은 통로도 샅샅이 살피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건 바로 맥주병. 맥주 애호가가 많은 벨기에에서 부활절을 맞아 달걀 찾기 축제를 맥주 찾기 축제로 대신한 겁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맥주 찾기 축제는 세계 최대의 맥주 사냥 행사라고 하는데요. 축제에서 찾아야 할 맥주가 무려 10,000가지가 넘는다네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 또 다른 경주가 하나 더 열렸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저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웰시 코기 달리기 대회가 열린 바다 건너 영국으로 가보시죠. 푸른 잔디밭을 따라 경주복을 입은 웰시 코기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깃발이 내려가자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강아지도 있지만 우왕좌왕하는 강아지도 보이는군요. 스코틀랜드의 한 경마장에서 연례 웰시코기 경주대회가 열렸는데요. 웰시코기는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지만 특히 영국 왕실이 사랑하는 견종으로 유명하죠.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생전에 50마리 이상의 웰시코기를 길렀다는데요. 웰시코기 경주대회가 처음 열린 것도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첫째 아들의 커밍아웃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헐리우드 신작 영화 개봉을 앞둔 윤여정 씨는 지난 주말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동성애자인 주인공의 할머니 역할을 맡은 윤여정 씨는 실제로 첫째 아들이 지난 2000년 동성애자라며 정체성을 밝혔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 뉴욕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영화 속 대사로 녹여내기도 했다는데요. 이제는 아들보다 사위를 더 사랑한다, 농담 섞인 말도 전한 윤여정 씨. 많은 누리꾼들은 가족 모두 행복하시게, 용기 있는 고백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계탕 50그릇 75만 원어치를 노쇼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며칠 전 어떤 남성 손님으로부터 삼계탕 50그릇 포장 예약을 받았는데요. 당시 남성은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가게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니 그럼 명함을 촬영해 보내달라 했다고요. 뭔가 불안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결국 이 남성은 당일 음식을 가지러 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영업자는 다음부턴 예약금을 받아야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노쇼 논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곳곳에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 소식에 지자체가 집안 치마 안전 지도를 공개하지 않자 시민들이 직접 싱크홀 지도를 만들고 나섰습니다. 약 7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1,400여 건의 자료를 반영한 지도이며 거주지의 땅꺼짐 사고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싱크홀 발생 위험 지역 좌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도 등장했는데요. 지난주에만 1,000여 명이 접속했습니다. 사고 불안감에 나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제작자들은 시민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지도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 금 거래 대금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금 현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보다 340% 넘게 늘어난 509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율은 70%, 전년 대비 증가율도 코로나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10%대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만선으로 곧잘 묘사되던 오징어배는 이제 더욱 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국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가량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20만 톤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당한 산불 이재민을 돕는 행렬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십시일반 모금에서 1억 6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기탁했는데 협회장은 취소한 취임식 예산 전액을 이재민 지원에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까지 새로 문을 연 공인중개사는 1,796명으로 25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줄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산불 이재민을 돕는 행렬에 중개사들이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11만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까지 회원들과 함께 모은 1억 6,163만 원의 성금을 MBN에 기탁했습니다. 이달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던 김종호 협회장도 행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피해 복구 성금에 보탰습니다. 취임식보다는 더 알차게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회원들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MBN은 공인중개사들이 모금한 성금을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아주신 거에 대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마감 이후에도 중개사들의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추가 기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선 우리의 K-테크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 IT, AI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소녀가 로봇으로 된 다리를 착용하고 부스 앞을 걸어 다닙니다. 보행이 불편한 아동 환자용 외골격 로봇인데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 스타트업 발표회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 관계자들, 그다음에 바이어들, 관람객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처럼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1대1 투자사 미팅을 통해 투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5개 기업이 투자를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도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VC들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개월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코딩과 조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 한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첫 해외 판매 계약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이번에도 그 외에 추가적인 계약건들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뷰티 미용기기 기업과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해외 기업과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기술 성과가 줄을 이었습니다. K푸드와 K뷰티에 이어 K테크까지 이번 한인 비즈니스에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 덜루스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NC를 7대1로 완파하고 올 시즌 최다 기록인 7연승을 달렸습니다. 간판 타자 노시환은 개인 통산 100번째 홈런이자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최형규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홈런포를 가동한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뜨거웠습니다. 2회 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3경기 연속이자 개인 통산 100번째 대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노시환과 타선이 화력 지원을 하는 사이 에이스 폰세가 삼진을 무려 13개나 뺏어낸 한화는 NC를 꺾고 연승 숫자를 7로 늘렸습니다. 올 시즌 정말 오랜 기다림 하나 팬분들에게 좀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가을 야구 가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에서는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기아와 두산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6회 말 두산이 먼저 2점을 냈지만 기아는 7회와 9회 집중력을 발휘해 석 점씩 뽑아내며 6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3번째 만원 관중이 들어선 인천에서는 SSG가 선두 LG를 9대3으로 꺾고 홈팬들 앞에서 6연패를 끊었습니다. KT는 선발 고영표가 3년 만에 완봉승을 거두며 키움을 5대0으로 완파했고 롯데는 홈런 포함 2타점을 올린 나승엽의 활약으로 삼성을 4대3으로 이겼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을 낸 강원FC가 아시아 최고 프로축구팀을 가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합니다. 당장 8월부터 강원도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아직 홈구장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주인인 춘천시와 강원FC가 감정 싸움으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FC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를 강릉에서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축구연맹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강릉 주변에는 국제공항이 없다는 게 유치 조건 미달이라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곳은 춘천. 강원FC가 경기를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춘천의 대답은 힘들다였습니다. 많게는 6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한 경기당 8천만 원, 4억 8천만 원의 지원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강원FC가 요구한 잔디 보수 일정도 맞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차를 좁혀보자고 강원FC와 춘천시가 어렵게 만났지만 감정의 골만 더 깊이 패였습니다.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좋은 조건들을 주시고 춘천시와 얘기를 할 때 보면 A를 얘기하면 A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 내년 K리그 때 춘천 경기는 아예 없애버리고 강릉에서만 경기를 하겠다고 나오자 춘천시도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김병지 대표는 사과해야 합니다. K리그 춘천 홈 경기를 일종의 협상 조건으로 내걸어 ACL 협의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강원FC가 시민과 축구팬을 볼모로 잡는 구단주인 강원도는 모든 권한을 구단에 이름했다고만 할 뿐 뒷짐만 지고 섰습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춘천시와 강원FC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개최지 신청 마감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쯤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오토바이 2인조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에게 저항하다 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올 봄 들어서 가장 따뜻하겠고요. 홍천과 전주는 27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 긴 소매 옷차림으로는 다소 덥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인 내일은 날이 급변합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와 남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80m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6도, 대전이 16.2도, 대구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26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이번 한 주 동안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